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제 인생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만 제 주변에 남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참 인생이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든든하게 잡아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으로 치유도 하게 되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셨던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제 밑으론 2살 차이 남동생이 있고 부모님은 저희 둘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진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는 저와 동생을 항상 살뜰하게 돌봐주셨습니다. 사실 어릴 적엔 주말에도 바쁜 아버지에게 툴툴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커서 보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알게 되니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저에게 늘 뭐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며 용기를 주셨고, 전 그런 부모님 덕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죠. 그러다 제가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전 결혼과 동시에 그의 아들을 낳고 이듬해 딸까지 낳게 되면서 일을 쉬게 되었죠. 시댁은 시모와 시동생, 시누이가 있었는데 저희 시모는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뼈다귀 해장국집을 운영하셨던 시모는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어요. 출산하고서 저도 종종 시모 가게 일을 도우러 갔었는데 진짜 손도 빠르시고 음식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도와드리고 저녁에 집으로 갈 때면 시모는 제 2손 가득 먹을 걸 챙겨주시곤 했죠. 현지야, 이거 가지고 가라. 아까 보니까 반찬 이거 잘 먹던데 가서 저녁으로 먹어. 그리고 내일은 오지 말고 괜히 와서 고생하지 말고 애들이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일하시는데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다니까 그러네. 다음에 종혁이 쉴 때 나와서 밥 먹고 가. 애 보기도 힘들 텐데, 아, 왜 자꾸 와서 도와주고 그래? 나중에 애들 다 크고 나면 나 늙어서 더 일하기 힘들 때, 그때나 도와줘라. 늘 시모는 표현은 투박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뭐라도 지어주려고 하시는 시모에게 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 초반엔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게 참 잘했습니다. 매달 적어도 한 번씩은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제 남동생과도 정말 친하게 잘 지냈고요. 약주를 즐겨 하신 아버진 저희 남편이 올 때 참 좋아하셨답니다. 장서방, 오늘 우리 김치전에 막걸리 한 잔 어떤가? 날씨가 흐릿한 게 비가 올 것 같은데 어때? 아이, 좋죠, 아버님. 그럼 막걸리는 제가 사오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오늘은 막걸리로 저랑 달려보시죠. 그래, 그래. 이따가 우리 아들도 온다고 하니까 우리 셋이 한번 오늘 재미나게 마셔보자고. 남편은 특히나 저희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겐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남편이 17살 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전부터 시부는 정말 한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늘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데 맨날 돈만 달라고 하는 통에 시모가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시모 가게 갈 때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듣게 된 시모의 과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종혁인 일 잘 다니고 있다니. 그래도 이제 자식들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일 다녀야 할 텐데. 네가 옆에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거다. 내가 잘 가르쳐야 했을 걸 나도 가게 한다고 제대로 가르쳤는지 모르겠구나. 남편이야 워낙 성실하고 일도 잘하잖아요. 이번에 일도 잘 풀려서 승진도 할 것 같던데요. 그러니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애비가 그렇다고 자식까지 그럴 리는 없다만 아무래도 종혁이 애비가 하도 한량이었다 보니까
내가 노심초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성실하게 일 잘한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안 그러면 꼭 나한테 알려다오. 내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지. 알겠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 덕분에 너무 든든한데요. 다행이다. 난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 일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돈만 뜯어가도 그저 아까운 자식이라고 혼 한 번 안 내주더라고. 그러니 자식이 똑바로 살아갈 일이 있나.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넌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늘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며 얘기를 하시는 시모 덕분에 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서 3년 후엔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가까운 거리였지만 시동생은 멀리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동서안 사실 자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동서가 참 얄미운 사람이었거든요. 동선 직업이 구두 디자이너였습니다. 거기다가 외식으로 보이는 걸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늘 절 만나면 그렇게 외모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거 형님 구두예요? 아휴, 이런 디자인은 거의 10년 전이나 신었는데 아직도 이걸 신고 다니고 계세요? 구두가 너무 촌스러워요, 형님. 그래? 난 그래도 이게 무난하고 예쁜 것 같던데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리고 말이야. 에이, 너무 무난하죠. 이런 게 촌스러운 거라니까요. 근데 형님은 그 다리에 그 구두가 들어가세요? 다리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외모 지적을 할 때면 저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럴 때면 항상 시모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예, 첫째 다리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 소리를 하니? 둘째는 맨날 관리받고 그래서 그 정도지만 우리 첫째는 관리 한 번 안 해도 저 정도로 늘씬하고 다리도 예쁘기만 하구만. 그리고 누가 뭘 신고 다니던지 뭐가 문제야? 그냥 잘 신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제가 문제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이왕이면 유행 따라가면 더 좋잖아요. 너야 디자이너니까 이런 거에 예민하겠지만 첫째가 살림을 그만큼 알뜰하고 살뜰하게 잘한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첫째한테 너무 그러지 말거라. 그래도 동서가 형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얄미운 동선 이렇게 시모가 뭐라고 할 때면 입만 삐죽 내밀 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면 참 전 시모가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시동생네뿐 아니라 신우도 멀리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사실상 시모 곁엔 남편이 가까이 있는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혼자 계실 시모를 더 살뜰하게 챙기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전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버리론 살림을 하기 빠듯하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시간대 일을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취업으로 고민을 하자 시모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자는 거였죠. 요즘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믿을 사람 뽑기도 힘들고 말이야. 차라리 그냥 이제 한번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니? 대신 월급은 내가 두둑하게 더 챙겨주마. 애들 키우려면 힘들 텐데 다른 일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해보자. 정말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당연히 나야 편하지.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일하는데 뭐가 안 편하겠어. 에이, 어머님 항상 저 와도 어머님이 일하시지 저 안 시키시잖아요. 괜히 어머님 더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됐다. 난 네가 와줘서 일해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무튼간 같이 일하는 걸로 알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전 시모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식당 일을 하는 게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배울 것도 많았고 보람찰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손님들도 많은 반면에 진상 손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어이, 거기 며느리라고 했지?
나 여기 10년 단골인데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손님들 끌어올 거야. 그러니 여기 술 좀 따라봐.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뭐? 손님이 따르라면 따라야지. 안 하는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잘 되겠어? 그러자 시몬은 그 손님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바로 가더니 뼈다귀 해장국 그릇을 딱 들고 치워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손님을 밖으로 내쫓기 시작하시더군요. 10년 손님? 100년 손님이라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대하는 사람은 우리 식당 손님으로 안 받아요. 가세요, 가. 다신 여기 오지 말어. 사장님, 먹던 걸 그렇게 그냥 치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나 이딴 식으로 밥 먹지 마. 확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썩 꺼져. 그렇게 시모의 호통에 가게 안 손님들이 다 그 진상 손님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 사람도 창피했는지 불이 나게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진상 손님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음식 맛있다며 칭찬도 해주시고 별 말은 없으시지만 늘 한결같이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전 시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에게 당연하게 베푸는 것이었죠. 특히나 시모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식당에서도 매번 식당 앞에 동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식당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서 플라스틱 통을 앞에다 두고 고개를 숙이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모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라며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답니다. 저 사람 지금은 저래도 옛날엔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더라. 그러다 노름에 빠져가지고 돈도 다 잃고 처자식한테도 다 버림받고 저러고 지낸다던데. 아휴, 그러니까 사람이 돈 관리 잘해야 돼. 진짜요? 근데 어머님은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아, 우리 식당에 가끔씩 밥 먹으러 오거든. 뭐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오니까 너도 얼굴 잘 기억하고 있거라. 사람이 그래도 예의 있고 그래서 내가 밥도 좀 챙겨주고 그러고 있어. 그 노숙인 아저씨는 정말 가끔씩 식당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늘 입구에 서서 시모를 찾곤 했어요. 아주머니, 저 밥 좀 주세요.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뭘 남이 먹던 밥을 주라는 거야. 앉아요. 내가 새 걸로 끓여줄 테니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팍팍 먹어, 팍팍. 그러면서 시모는 단 한 번도 노숙인 아저씨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인 아저씨는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는데 좀 오랫동안 노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저씨가 양심은 있으신 분이었는지 자주 찾아오진 않으셨고요. 정말 가끔씩 너무 굶어서 배가 고플 때나 와서 그저 한 끼 먹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숙인 아저씨가 찾아오는 걸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 아저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쫓아내기 바빴답니다. 저 아저씨 또 들어왔네. 저기요, 이보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왜 하필 우리 식당 앞에 있어가지고 재수없게 정말. 나가라고 나가. 다른 식당에 가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저씨를 향해 매번 윽박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여보,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아니,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러다 손님들도 오다가도 말겠네. 아우, 냄새야. 자꾸 엄마가 받아주니까 저 사람도 여기 뻔뻔하게 드나드는 거야. 아주 그냥 사람이 양심들이 없어, 양심이. 사실 남편의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했으니 냄새가 계속 나기도 했고 주변 다른 손님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죠. 그렇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말을 심하게 하니까 제가 옆에서 말리곤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가끔씩 그 노숙인 아저씨를 마주칠 때마다 엄청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숙인 아저씨가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냥 본인 눈앞에 거슬리는 게 싫었던 거였죠. 그때마다 시모는 남편의 등짝을 딱 때리고선 한마디 하시곤 했죠. 너나 똑바로 살아.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 아냐. 너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돈 좀 번다고 지금 그따 말하는데 사람 별반 다를 거 없다. 엄마, 난 절대 저럴 일 없어. 그러니까 자꾸 안쓰럽다고 도와주지 말라니까. 엄마가 계속 도와주니까 계속 우리 가게만 오잖아. 제발 좀 도와주지 마. 남편이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러 위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진짜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녁에 식당 마감을 하면서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서 식당 문을 닫는데 근처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모랑 저랑 둘이서 딱 봤더니 바닥엔 그 노숙자 아저씨가 엎드려져 있고 주변으로 젊은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발로 막 일방적으로 밟는데 와,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가 당장 달려가 소리쳤죠. 야, 이것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을 바닥에다 두고 뭐 하는 거냐고? 아이, 아줌마 뭔데? 가던 길이나 가세요. 이것들이 내가 다 신고했어. 경찰 올 거니까 니들이나 가만히 있어. 뭐? 경찰? 야, 튀어! 얼른 튀어! 그때 경찰이란 소리에 그 젊은 사람들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고 바닥엔 엉망이 된 노숙자 아저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심호와 전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을 했어요. 처음엔 거기까지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모가 병원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렇게 구급대원에게 물어봐 병원으로 쫓아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노숙자 아저씨가 여기저기 타박상에 다친 곳이 꽤 있었습니다. 가서 시모가 말을 거니 그 아저씨는 감정이 터졌는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최 씨?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아까 보니까 술 마신 사람들 같던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제 옆에서 바로 소변을 보길래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만 한 것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참 힘드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뻔히 바닥에 구르는 거 봤는데도 무시했는데 절 유일하게 사람으로 보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데 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짠했습니다. 정말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진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시모도 참 마음이 아프다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노숙자 아저씨 병원비와 숙박비도 챙겨줬죠. 시모는 그 노숙자 아저씨에게 1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최 씨,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다시 애들 앞에 나서야지. 오늘은 이거 가지고 편히 자고 씻기도 하고 내일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알아보고 시작해. 어? 아주머니, 저 자신이 없어요. 처자식도 다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최씨 정도면 젊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일들도 겪으면서 전 시모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매번 깨달았습니다. 시모와 같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까지도 다 배울 수 있었죠. 이 일이 있고부터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모가 자꾸만 가슴 멍울이 잡히고 묵직하다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에미야, 여기 좀 눌러보면 이상한데 너도 그러니?
어디요? 가슴 쪽이요? 어머님, 그쪽이 좀 불편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는데요? 뭐 언제부터라기보단 이제야 좀 뻐근하고 뭔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난 또 다른 사람도 다 이러는가 해가지고 말이야. 어머님,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렇게 시모는 가슴 멍울이 잡혀 유방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모가 바로 유방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많이 걸린다는 암 중 하나가 유방암이긴 하지만 전 시모가 그 병에 걸릴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절 오히려 달래준 건 시모였죠. 에미야, 나 괜찮어. 암이야 뭐 요즘 노인들은 많이 걸린다는데 나도 그중 한 명일 뿐이지 뭐. 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보니 유방암 치료받을 수 있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몸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괜찮어. 치료받고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희망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시모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항암 치료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오심과 구역감 때문에 하루 종일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먹은 걸 다 개워내시기도 했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대신 아파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시모는 늘 제게 묻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식당 일이었죠. 에미야, 그 가게 재료들 잘 정리하고 있지? 처음에 물건들 들어오면 차곡차곡 정리 잘해야 한다. 이게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거든. 어머님, 제가 지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은 가게를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 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그래, 그래. 그래도 내가 요즘 컨디션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가게 생각도 나는 거 보니까. 어머님은 무슨 맨날 가게 얘기만 하시면서 어머님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 옆에서 배운 게 몇 년인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전 가게 일과 시모 간병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시모의 투병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사실상 다시 일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일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시모는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바로 신우이네 집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신우는 결혼하고서 충주에 살고 있었는데 시매부가 정말 세상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시모가 암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신우랑 시매부가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몸이 좋지 않으니 딸 집으로 합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합가를 결정하고서 저도 시모를 따라 충주에 가봤는데 참 사는 동네가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산도 좋고 공기도 맑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시모가 잘 지내면 건강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모의 집을 다 정리하고 떠나던 날,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에미야,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네 곁에서 도와줬어야 하는 건데 너한테 큰 짐만 짊어지게 하고 가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 미안하단 말 그만하세요. 저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어엿한 뼈다귀 해장국 사장도 돼보고 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님, 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어머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아셨죠? 다음에 보실 땐 지금보다 더 건강하셔야 돼요. 알았다. 고맙다, 에미야. 정말 고맙구나. 그러면서 저흰 눈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충주로 내려가시면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시는 것 같았어요. 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도 밝으시고 사진도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사진 속 시모의 모습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모의 소식을 들으면서 힘내서 식당 운영을 했죠. 그렇지만 저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참 버겁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면 늘 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가셨어요? 애미야. 여기 꽃이 아주 잔뜩 피었어. 볼 때마다 참 예쁘고 좋구나. 오늘은 많이 바쁘니? 점심때 지나서 한참 바빴겠구나. 고생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주러 갈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안 좋아지시고 어머니 힘들어지시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머님 항상 건강 챙기세요. 그래, 알았다, 애미야. 내 걱정이랑 하지 말어. 여기서 네 신우랑 우리 사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 내가 여기 내려와서 살이 많이 쪘어. 속 편히 살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그렇게 밝은 시모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 역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신혼회로 가고 나서도 전 열심히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도 일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부모님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결혼을 한 남동생도 올케와 와서 같이 도와줄 때도 있었죠. 이래서 가족이 참 힘이 되는 그날 식당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만 하는데 이상하게 제 남편만큼은 점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 집엔 영 관심도 없고 이상하게 영원히 빠져있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시모 얼굴이라도 보러 갈까 싶어 쉬는 날 다 같이 신혼회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이 자기는 못 간다면서 선언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용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였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어머님 얼굴 보러 가는데 고작 미용실 한번 미루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냥 취소라든지 다른 날로 미루던지 하면 되는 거잖아. 아이, 거기가 예약 잡기가 힘든 곳이라서 그래. 나라고 뭐 안 가고 싶겠어? 그냥 당신 애들 데리고 다녀와. 엄마 내가 나중에 따로 찾아뵈면 되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아들인데 당연히 당신이 가야지. 내가 가는 것보다 어머님이 더 기뻐하시지 그래야. 아니야. 우리 엄만 당신이 가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엄마 잘 보고 와. 평소에 효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족 일이 이렇게 무심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식당 마감을 하고서 집에 돌아가면 거의 10시가 다 되다 보니 늘 저녁은 남편이 알아서 애들과 챙겨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나갈 때도 많아졌습니다. 여보, 나 잠깐 요 앞에 친구 왔다고 하는데 나갔다 와도 돼? 당신 끝나서 오면 바로 간다고 했거든. 술은 안 마실 거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오려고.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집까지 찾아와? 누군데? 아이, 있어. 고등학교 친구인데 요즘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만나서 얘기 좀 해주려고. 오래는 안 걸릴 거야. 당신 피곤하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러면서 남편은 후다닥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술은 마시지 않고 한 3-4시간 있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땐 저도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남편이 그렇다고 밖에서 술 마시고 헬렐레 하는 것도 아니니 그게 신경 쓰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 문을 닫고서 퇴근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딱 마지막 손님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노숙자 아저씨였어요. 그동안 통 보이지 않아 안 그래도 무슨 일이 있나 했었는데 마침 딱 식당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저씨, 안 그래도 요새 안 보이셔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기 역 앞에서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다른 역에서 좀 며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밥을 좀 못 먹어서 혹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주도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네? 소주요? 여태껏 술 한 잔 마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무슨 날이세요? 아, 그게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한 병만 딱 마시고 가려고요. 여기 소주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 아저씨는 저에게 5천 원을 딱 꺼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참 짠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노숙자 아저씨 앞에 앉아서 얘기도 많이 들어드렸어요. 들어보니 정말 사연이 기구하더라고요. 물론 노름을 했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다 주변 사람들 꾀임에 빠져서 이걸 다 사기로 다 날린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우시는데 참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진짜 인생을 너무 못나게 살았어요. 생일에도 누구 한 명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 인생이 대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씨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아저씨 생일 축하해드릴게요. 에이, 기분이다. 최 씨 아저씨 생일 선물로 내가 소주 한 병 서비스로 드린다. 아유, 아닙니다. 매번 밥도 얻어먹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절 이렇게 챙겨주시니 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인생 잘 안 풀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저씨 너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저씨도 아직 젊고 좀 더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예요. 저도 아이 낳고 일할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이렇게 사장으로 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전 노숙자 아저씨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께서 왜 이렇게 노숙자 아저씨에게 마음을 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사람이 모질지 않고 양심 있는 그런 사람인 게 딱 보이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좋지 않으니 떳떳하게 돈을 내고 밥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민폐를 크게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도 시어머니처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숙자 아저씨에게 진심으로 생일 축하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준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고서 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의 사건으로 제 인생은 아예 달라져 버렸어요. 그날은 저녁 시간이 끝나고서 여유가 좀 있을 때였죠. 몇 시간 후에 가게 문을 정리하면 다음날 쉬는 날이니 푹 쉬어야지 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숙자 아저씨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남편분 비밀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그냥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약이라도 빨리 사 먹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저희 남편이요? 아니, 그것보다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거요. 이거 5만 원 가지고 병원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남편분에 대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장님 속고 있어요. 남편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희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데요? 전 그때 노숙자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다름 아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노숙자 아저씨는 가게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도 자주 있었지만 그 근처 여러 역을 다 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백화점에 붙어 있는 역에서도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다니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같이 있는 걸 본 게 아니고 마치 애인처럼 서로 애정행각도 하면서 행동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은 사이라고 생각을 해 저에게 말을 해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정말로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제 남편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사장님, 남편분 한번 뒷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맞을 겁니다. 노숙자 아저씨는 지금까지 내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쫓아내던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남편 걸음걸이며 특징이며 노숙자 아저씨가 말한 그날 입었던 옷까지 다 기억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 정말로 남편이 더 수상하게 느껴졌고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이 좀 이상하다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 남편이 잘 때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제가 여기까지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지 모든 자료들이 싹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간녀와 드라이브 하던 거, 숙박업소에 드나들었던 것까지 싹 다 찍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친구가 찾아왔다며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던 그날도 친구가 아닌 상간녀를 만났던 거였고요. 그런데 전 더 놀라운 일을 알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상간녀는 남편보다 5살이 어린 여자였는데 처음엔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났나 회사 후배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잔 저희 가족들 보험을 싹 다 들었던 보험사의 설계사였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갑자기 요 근래 보험을 좀 빵빵하게 넣어야 될 것 같다며 이것저것 보험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증권을 찾아봤는데 역시나 설계사가 전부 그 상간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 전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다 프린트해두고 아침 해가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지금껏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을 때도 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 모든 증거들을 다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선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찍었던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서 엄청나게 당황해 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이걸... 앞에서 그렇게 바쁜 척 하더니 이걸로 바쁜 거였어? 더러운 자식. 도대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한테, 아니 적어도 애들한테 창피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무슨 설명? 이 더러운 짓거리 해놓고선 뭔 설명을 한다는 건데? 뻔히 다 나와 있는 걸 내가 알고서도 당신 용서해 줄 줄 알았어? 난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배신한 인간이랑은 한순간도 같이 못 살아.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난 그냥 우리 보험 설계도 해주고 그러는 게 고마워서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어? 지나가는 바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넌 바람이 그렇게 나부끼니? 아주 흔들릴 대로 다 흔들렸구나.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나 당신이랑은 소름 끼쳐서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넌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그딴 짓을 하고 싶었니? 배은 망덕한 거. 애들 깨기 전에 당신 집만 싹 다 챙겨서 나가. 그렇게 전 남편을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남편의 바람 소식은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해졌죠. 그러자 시모는 그 소리를 듣고서 바로 택시를 잡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선 절 데리고서 어디론가로 향하셨죠. 그곳은 바로 그 상간녀가 일하는 지점이었어요. 시모는 그 지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여기 이선애가 누구예요? 이선애가 누구냐고? 보험 설계한다면서 남의 집 남편 꼬드긴 이선애가 누구냐고?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진정하시고.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보험료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더니만 여기 무슨 보험을 이딴 식으로 설계합니까? 당장 이선에 나오라고 해요. 내가 아주 그 여자 머리털까지 죄다 뽑아놓을 테니까. 어딨어? 당장 나와. 아이, 고객님, 좀 진정하세요.
그렇게 시몬은 지점까지 찾아가 제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들었던 보험은 다 해지를 시켜버렸죠. 당연히 그 지점에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상간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녀가 그 지점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회사 차원에서도 징계 처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100만 원이 넘는 보험건들이 싹 다 해지가 되었으니 상간녀가 뱉어야 할 돈도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었고요. 그러니 불륜으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이 아무리 애틋하다고 해도 제대로 이어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니 상간녀 측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과 깔끔하게 헤어졌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연락이었어요. 그걸 듣고서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세상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만나던 두 사람이 결국 끝낸 이렇게 서로를 배신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니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매일같이 저한테 애걸복걸 애원을 했어요.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진짜 잠깐 만난 거야, 잠깐.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평생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어? 제발 한 번만 좀 용서해주라. 넌 그 여자랑 알량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족을 다 등졌어. 어머님 아플 때 제대로 간병하지도 않았던 것도, 어머님 이사할 때 바쁘다며 참석 안 했던 것도, 애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자꾸만 밖으로 돌았던 것도 다 그 여자랑 만나려고 그랬던 거잖아. 아니야? 그렇게 먼저 가족들한테서 등 돌렸던 게 너잖아. 그러면서 무슨 용서를 해줘? 여보,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야. 당신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너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당신 용서만 해준다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잘할게. 야,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더라. 근데 난 그 말 맞는 것 같아. 이미 내 뒤통수 세게 친 네가 두 번은 어려울까? 애시당초 이렇게 후회할 거였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미 다 끝났어. 지금 이 상황 당신이 만든 거야. 내가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 평생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살아.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사실상 나한테 네가 내 딸이기도 했다. 내 딸만큼 나한텐 참 소중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믿어다오. 그러니 내 아들이랑 앞으로 참고 살란 말을 못하겠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여러 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닌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 안다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내가 잘 안다. 난 오로지 네 행복만을 바랄 뿐이야. 그러니 내 걱정하지 말고 네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거라. 시모는 정말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시모뿐만 아니라 신우도 저한테 연락이 와 얼마나 화를 내고 절 위로해 줬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신우가 더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면서 말을 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노숙자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전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보험으로 계속해서 그 상간녀의 지갑을 채워줬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열불이 다 뻗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래서 노숙자 아저씨한테도 사례를 좀 했답니다. 특히나 전 노숙자 아저씨가 다시 한번 세상을 잘 살아보길 원했어요. 솔직히 노숙자라고 하면 돈이 생기면 매번 술 싸먹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저씨는 한 번도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아저씨는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전 이혼을 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었답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식당에 자주 오시는 건설회사 직원분을 통해 일용직 정보를 알아보고 그 노숙자 아저씨에게 알려줬던 적이 있었어요. 최 씨 아저씨, 여기 한번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요즘 일용직 나가려고 하면 경쟁도 심하고 그렇다면서요. 여기 그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사람을 구하고 있대요.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일용직 하시다 보면 분명 다른 일자리도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 꼭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나름 일용직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즘 진짜 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 최 씨 아저씨 꼭 잘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저씨가 당당해져야 가족분들 만날 용기도 생기시죠. 언젠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노숙자 아저씨는 일용직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물류센터로 꾸준히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식당에도 들려 근황을 알려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냐고요? 노숙자 아저씨는 드디어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가족들과 다 같이 밥도 먹으러 저희 가게로 왔는데 정말 식구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군요. 그 아저씨는 저한테 식구들 소개도 다 해주셨답니다. 사장님, 오늘 저희 자식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이쪽이 아빠가 말한 그 사장님이시다. 여기 사장님 하시기 전에 사장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아빠 이렇게 다시 일어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저씨 아이들이 꾸벅 인사까지 하는데 정말 그 순간 너무나 뭉클하고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가족들에게도 아저씨의 진심이 통하면서 다시 인연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등졌던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은 아예 양가 집안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완전 외톨이가 되어서 자식들한테도 사실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시모는 지금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실 전 지금도 시모와의 연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는 늘 지금도 누구보다 절 응원해 주시고 제 든든한 편이 되어 주신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도 종종 제 식당으로 와 같이 밥도 먹고 일도 도와주시고 있어요. 노숙자였던 최 씨 아저씨는 지금도 저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믿었던 사람을 배신한 사람의 대가는 참 고통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사실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저처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호의가 정말 인생을 바꿔줄 정도로 큰 보답으로 돌아올지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앞으로 큰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